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겪은 또 하나의 이야기 보따리를 섭자님께 풀게 됐네요. 저는 귀신을 보는 영안이나 또는 영감 같은 거라곤 진짜 일도 없는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어릴 적엔 사내 녀석이 엄청 겁도 많고 무서움도 많은 여린 아이였죠. 귀신이나 또는 그 비슷한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공포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좋아해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즐기고 있습니다. 전 귀신보다 산 사람이 더 악랄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반세기를 가까이 살아오며 보고, 듣고, 겪어온 일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 다른 이에게 제 이야기도 풀어볼 수 있게 되네요. 그런데 그런 공포 컨텐츠를 즐긴다 하더라도 막상 내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옥 같은 현실이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여기에 사연을 전해봅니다. 때는 2007년 저희 아버지의 오랜 지인분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저희가 사게 됩니다. 인천 하객동에 있는 아파트 1차 12동 513호. 그 당시에도 이미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넓은 크기에 관리도 잘 돼 있어 괜찮아 보였고, 우리도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며 부모님과 제가 돈을 모아 마련해 융자까지 끼고 해서 어렵사리 첫 계약 이후 1년 뒤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자 지인분은 그 집이 처음 분양될 당시에 오랜 세월을 사셨고, 그곳에서 남편분을 사별한 이후 넓은 집에 혼자 지내기도 적적해 이젠 나이도 들어 보다 혼자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작은 집을 구해 살고 싶다며 서로의 여건을 맞추어 1년 뒤로 이사를 나가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절에 제 남동생은 일 때문에 몇 년간 미국에 나가 살고 있었고, 저도 결혼하기 한참 전이라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오래됐어도 우리에겐 새 집이었기에 도배, 장판도 새로 싹 하고 싱크대와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서 바꾸고 나니 집안은 더 환해지고 진짜 새 아파트가 되더군요. 햇볕이 잘 드는 그 환하던 넓은 평수의 집이 그때는 그렇게도 좋아 보였더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새 집에 들어가기 전 침대, 소파, 식탁, 옷장 등 새 가구도 맞춰 사드리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들도 새로 다 사서 하나하나씩 들여놓았습니다. 지금 먼저 살던 집은 전세를 내놓았고, 그렇게 우린 새로운 환경에서 누릴 삶에 대한 기대와 들뜬 마음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여동생이 발목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날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여동생이 한쪽 발에 무릎까지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자기도 왜 어쩌다 다쳤는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모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던 게, 여동생이 이사 나갈 준비들을 하던 중 뒤쪽으로 난 반지하 철문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철문턱에 발이 접질려서 크게 넘어져 다친 거랍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맞춰 모든 세간살이들을 새로 다 사들이면서 먼저 살던 집에서의 낡고 망가진 세간살이들은 며칠 전부터
틈틈이 하나둘씩 정리해버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철문턱에 접질려 크게 넘어진 건 맞는데 발목이 다쳐 아프긴 했지만 얼마 지나 통증은 그리 크지 않았었고 그러다 금방 낫겠지 싶어 쉬고 있었는데 좀 욱신거리고 부어오르던 게 몇 시간 뒤에는 붓기가 더욱 커져 아버지랑 집 근처 병원에 갔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발목뼈에 몇 개의 금이 가져 있더랍니다. 그 사고 며칠 뒤 우린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여동생은 약 10개월 가까이 깁스에 목발을 짚고 지내며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식구들 중 동생에게 먼저 사고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아버지한테 생겼습니다. 이사간 아파트에서 두어 달 정도 지내던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사람 키만한 큰 화분 하나를 옮기시다가 아버진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짚게 됩니다. 작은 타일들로 된 베란다 바닥 어느 턱에 본인의 몸 뒤쪽으로 끌어오던 화분의 밑동이 걸렸던 건지 화분이 무거워 아버지의 손이 미끄러져 놓치고 뒤로 넘어지신 겁니다. 그 당시엔 얼마나 크게 넘어지셨는지 자세한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아버지는 엉덩이에 꼬리뼈가 골절되셨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통증을 참아오며 병을 키워오시다 결국엔 한참 뒤 4년 후에야 대학병원에서 허리 쪽 수술을 크게 하시게 됩니다. 그 베란다에서 다치신 뒤 한방, 양방 치료 등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치료를 받아오셨지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오랜 지병들을 앓고 계셨던 이유로 수술이 용이치 않아 비오셨고 한참을 약과 침, 뜸으로 버텨오시다 그래도 점점 증상과 통증이 악화되어 끝내 수술을 받기로 하신 겁니다. 수술 뒤에도 그 수술 때문에 또 몇 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제 어머니가 크게 다치시는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사 온 곳의 아파트는 대단지이긴 하나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환경이었습니다. 근처에 소규모 슈퍼도 있지만 대형 마트는 없었고 재래시장은 너무 멀어 손수레를 끌고 다니더라도 돌아오는 길이 경사진 언덕길에 버스로 3-4 정거장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이사간 곳의 시장을 이용해 오시다 힘에 부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들도 부족해 보이셨는지 어머니는 본인이 익숙했고 아는 사람들도 많았던 이곳 한참 거리가 먼 전에 살던 마을에 재래시장으로 버스를 타고서 왔다 갔다 장을 보러 다니시게 됩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간 몇 달 뒤 한여름 폭염이 푹푹 찌던 그날도 어머니는 먼저 살던 동네의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시다 그만 머리가 핑 돌더니 어지러워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전해들은 말로는 기절은 아닌데 눈은 풀려져 있었고 뭐라 횡설수설 정신을 못 차리시더랍니다. 다행히 그 시장에 지금도 단골로 다니는 기름 파는 가게가 그 근처에 있었고 그 가게 사장님이 시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어 그쪽으로 가보니 그 안에 제 어머니가 맥없이 쓰러져 계시더랍니다. 사장님이 어머니를 알아보시고선 이렇게 시원한 물도 먹여주시고 가게로 데려가 보살펴 주시면서 119에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날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많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처음 갔던 병원에선 몇 번의 검사에도 제대로 된 병명을 못 찾아 고생만 하셨고 그렇게 퇴원 뒤 한의원도 찾아가 보고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허서였습니다. 서 있기는커녕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누워 있어도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고 어지러우니 속도 울렁거려서
자꾸만 토악질을 하시고, 그러니 뭘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 몸은 여기저기 더 쇠약해지고 병은 더더욱 나빠져가고, 신경쇠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옆에서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예로 에어컨을 틀어 창문을 다 닫아놓은 다음 여름밤 그 창밖의 나무에 매미 우는 소리에도 귀가 꽝꽝, 대포 소리 마냥, 또는 귀 바로 옆에서 꽝꽝 꽝꽝 꽹가리 치는 것처럼 엄청 시끄럽고 크고 울린다고. 그렇게 밤이면 더 힘들어 하셨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우시던 어머님, 정말 미칠 것 같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머닌 그때 신경정신과 진료와 치료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폐쇄병동에 얼마간 2번이나 입원도 하셨고요. 어머니의 경우엔 저도 지난날에 헤아릴 수 없이 불의를 저질렀고, 워낙 속속이고 잘못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괴로움과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도 큰 몫을 더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잠시 좀 나아지시는 듯 하다가도 또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너무 괴로워 또다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 다행히 전문 의사를 만나 검사 끝에 진단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명, 말 그대로 귀울림이란 병명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알려져 익숙해진 병명입니다만, 그 시절엔 TV에서 증상을 소개할 만큼 많지 않던 병명이었나 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치료는 차츰차츰 효과를 보이고, 어머니는 그렇게 1년이 넘게 그 병으로 말로는 다 못할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그 시절 몸에 좋다는 치료나 음식 등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다니며 부모님께 해드렸고, 일주일에 몇 번씩 직장에서 일하던 중에 시간을 내어 아프신 부모님의 병원과 치료 등을 챙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프신 아버지의 하시던 일을 틈틈이 돕기도 하며 정말 정신없이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에겐 그 집에 들어가 살던 1년 반쯤 지난 가을날 어느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2년 전쯤 지인의 소개를 받아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짬짬이 돈을 붙이며 돈이 늘어난 재미와 미래의 행복을 그리며 지냈었죠. 그렇게 열심히 모아 투자했었던 금액이 시간이 지나며 제법 커졌더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금융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내 돈을 믿고 맡긴 투자한 사업체의 대표가 부도를 내고 도주를 했던 겁니다. 저는 몇 달간 피해 보상을 알아보고 찾아보며 수소문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이 겪은 사고들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런 일을 겪은 제게 부모님은 당신들 몸도 가누기 힘드시면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며, 그런 건 살면서 별일 아니니 너무 걱정 말라 하셨고, 우리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자, 그렇게 저를 위해 힘을 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현실에 무너져 절망하고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하셨더랬죠. 저에 관한 얘긴 굳이 더는 자세히 여기에 서술하진 않겠습니다. 가족들의 사고를 비춰볼 때 시간이 지나 드는 생각이, 제겐 몸으로 오는 사고 대신 돈으로 맞은 건가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살면서 겪게 된 일들입니다.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한 집안에 모여 사는 식구들의 연달아 이어지는 사고. 한 집에 모여 살며 매일 마주하는 아픔과 괴로움에 지쳐 어둡고 힘들어하던 그 모습들.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 처참하고 끔찍했습니다. 내 가족만 아니었다라면 어디로든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죠. 어느 땐 그저 꿈이었다면, 하룻밤 지나고 나면 제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져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수백일.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을 그랬었으니까 좋기 수천일 밤은 될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 집에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도 우리 가족들은 무당이나 다른 어떤 이에게 도움을 구해볼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네요. 가족 모두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 미신이라 여겨지는 행위들은 절대로 배척했었고, 당연하듯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밖에는. 그래서 한편으론 그랬었지만 상황이 더는 나빠지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말하지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2년이 지나는 딱 그쯤에 우리 가족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 먼저 살던 마을의 이곳,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시기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정말 우연하게 겹쳤던 건지, 그 집의 터가 이상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집이 우리에 맞지 않았던 것인진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식구들 모두가 그 집에 들어가 안 좋은 일들을 겪었던 사실만은 맞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집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읽어보니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께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 아파트 살면서 찍은 사진이 이상하게 한 장도 없더군요. 저도 이번에 혹시나 하며 찾아보다 알게 됐습니다. 아참, 이건 아버지가 겪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그 아파트 살 때 어느 날 밤 꿈속에 그 집에 살던 지인의 돌아가신 남편분이 나왔답니다. 꿈에 아버지가 집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현관을 열고 자기 집이냥 쓱 들어오더랍니다. 당연히 생전에 아버지가 아시던 분이셨기에 무섭다거나 하진 않으셨고, 퇴역한 군인이셨던 그분은 군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기 집으로 당당히 들어오는 듯 현관에서 안방 쪽으로 걸어 들어가더랍니다. 아버지가 그분에게 말을 걸었는데 안 들리는지 고개도 안 돌리더라 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아버지께선 전 주인인 지인분께 꿈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분 남편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전달해주신 만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 모손이라고 들어봤어? 그것이 내가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의 첫 운이었다. 천둥이 치는 여름밤, 자취방에 모인 이들의 놀이거리론 무서운 이야기가 제격이었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온다 라는 말도 있지만 건장한 20대 청춘에게는 공연불이었다. 촛불을 밝히고 각자의 무서운 이야기를 끝마쳤지만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분위기를 살린 마지막 기회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 맞아. 내가 무서운 이야기는 꽤 좋아하는데 모서리는 처음 들어. 내가 뗀 첫 운을 듣고 다들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만도 해. 나도 10살 때 처음 겪었거든. 이거 괜히 지어낸 얘기 아니야? 다른 이야기는 없어? 초치지 말고 있어봐.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다가 진짜 실제 내 경험담이니까. 나는 내 앞에 있던 물이 든 잔을 비우었다. 길다면 긴 이야기니 미리 목을 적셔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빈잔이 든 종이컵은 수연이가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여간 집주인 유세 부르긴.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초여름이었어. 해도 빨리 뜨고 매미도 새벽부터 오르제껴서 늦잠 자긴 그런 시절이었지. 나는 대충 물로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평소 같았으면 9시쯤 일어나서 시리얼로 아침을 때웠겠지만 오늘은 갈 곳이 있었다. 어제 산 잠자리채를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실험해 볼 이유도 있었고, 남들 다 기르는 사슴벌레를 나도 한번 길러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 10년 전에는 그 바닥이 꽤 총구석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10분만 나가도 비료 냄새가 가득했으니 조금만 더 나가면 사슴벌레 잡을 곳은 사방에 널렸었다. 시래기국에 밥을 말아 먹는 순간에도 바깥 생각뿐이었고, 살금살금 나가다 붙잡혀서 이를 닦는 중에도 바깥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준비를 마치고 나는 의기양양하게 자전거에 올랐다. 가방에 꽂아놓은 잠자리채가 깃발처럼 멋지게 휘날렸다. 수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좀 지루한데? 이거 무서운 얘기 맞아? 다른 이야기 없어? 좀 가만히 있어봐. 맞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원래 공포 영화도 앞에 20분은 다른 이야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잠자코 좀 들어. 나는 단박에 수연이의 말을 자르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침이라 길에 차가 없더라고. 원래 외진 길이긴 했지만 말이야. 다만 그 망할 안개가 엄청나게 꼈었지. 성윤이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이제 분위기가 좀 사네. 인근의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안개는 무진처럼 사방을 뒤덮었다. 꽤 짙어서 정오가 돼서야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핸들에 달린 라이트를 켜었다. 싸구려 중국제 라이트는 고작 내 앞길을 밝히는 게 전부였다. 안개에 서린 습기들이 빠르게 내 몸에 달라붙었다. 춥진 않았지만 살갗은 닭처럼 돋아났다.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햇살을 원망하겠지만 지금만큼은 해가 좀 더 강렬했으면 좋겠다.
목적지인 산은 가까워졌지만 안개는 사라질 생각 따위는 없어 보였다. 산기슭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메어 놓았다. 등 뒤론 논밭을 뒤덮고 있는 안개의 파도가 보였다. 안개를 뒤로 하고 산줄기를 타고 올라갔지만 잠자리는 고사하고 사슴벌레 역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점점 산을 타고 올라갔지만 오히려 안개는 짙어지기만 할 뿐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다. 나는 그때쯤 깨달았다. 매미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른 아침부터 울어제낀 매미가 왜 울지 않는 걸까? 무언가 잘못됐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나가야 한다. 나는 어제 산 잠자리채도 내던지고 산길을 뛰어내려왔다. 발목을 접지를 뻔했지만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자전거는 내가 받쳐둔 곳에 그대로 있었다.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추는 손이 덜덜 떨렸다. 자꾸 번호키 하나가 중간에 걸려서 빠지려고 하지 않았다. 미치는 줄 알았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아, 진짜, 씨. 살면서 자전거로 그런 속도를 낸 적은 처음이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속이었지만 나는 곡선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차가 튀어나왔다면 분명 사고가 났겠지만 어쩐지 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 직감은 맞아떨어졌다. 1시간은 달렸지만 나는 아직도 안개 속이었다. 허벅지는 저리고 입은 다 들어갔다. 습기가 가득 찬 안개 속에서 땀은 식지도 못하고 계속 펑펑 쏟아져 나왔다. 초여름의 더위는 내 목을 졸라왔지만 여전히 온몸엔 소름이 돋아 있었다. 그때 저 멀리 팔각정이 보였다. 흔히 논밭 옆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나는 1시간이 지나서야 본 것이다. 더 달릴 재간도 없었다. 귀신이 나를 잡아가더라도 숨이라도 돌릴 생각으로 팔각정에서 멈추었다.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옛날 한복을 걸친 사람이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은 이런 곳에 처음 오는가?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나는 그가 깔고 앉은 돗자리로 다가가 쓰러질 듯 주저앉았다. 학생은 어찌도 이리 깊은 산에 왔는가? 누구세요? 그는 양은 그릇에 담긴 막걸리를 들이켰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러는 학생은 누구인데 이 깊은 곳까지 왔는가? 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새어나왔다. 흑흑거리고 있으려니 그는 다가와서 말을 이었다. 이제 이 막걸리를 마시게. 한복을 걸친 이는 나에게 막걸리가 담긴 양은 그릇을 건네었다. 난 그릇을 받아들였다. 막걸리의 색은 오묘하게 흔들리는 불빛과도 같았다. 내 시선을 옮기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양은 그릇을 입에 대자 냉장고에서 각 꺼낸 것 같은 차가움이 입술에 맴돌았다. 바깥에 있던 그릇 같지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를 위화감에 다시 입술을 떼고 물었다. 근데 선생님은 누구세요?
아무 답변도 들리지 않아서 나는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던 한복을 입은 아저씨는 없었다. 흰자도 없이 검게 타버린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가 귀에 닿을 듯 웃고 있는 귀신이 있었다. 난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양은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그 귀신은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입에서는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마셔, 마셔, 마셔. 그 두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목은 점차 길어지고 창백한 얼굴은 나에게 다가왔다. 점점 다가온다. 완전히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다.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몸을 일으키니 여전히 팔각정이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해는 중천에 올라와 안개는 사라졌고 저 멀리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내가 알던 세상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꽤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너무 전형적이다. 그래도 수고했어. 과일이나 먹어. 정인인 그렇게 말하며 사과 접시를 내밀었다. 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들 집중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집에 돌아오며 엄마한테 그 이야기 했어. 정말이지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소름이 돋았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친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자야 돼. 엄마는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전혀 농담 같지가 않았다. 엄마, 왜 집 놔두고 다른 곳에서 자? 엄마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입술에 침을 바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은 템플 스테이를 하러 갈 거야. 다녀오면 돈가스 사줄게. 응? 그런 단순한 얼버무림에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난 어린아이였다. 물론 다음날 아침에 돈가스를 사주셨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질질 끌리듯 엄마에게 손목이 붙잡혀 차로 끌려갔다. 조수석에서 이상하게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엄마는 나를 때려가면서까지 자지 말라고 외쳤다. 어릴 때도 9시가 넘어가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 30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어느 작은 암자였다. 대나무를 세운 걸로 보아 무당집이 분명했다. 엄마는 나를 번쩍 들어서 양팔로 안았다. 그리곤 암자 안으로 뛰어가려니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고 소리쳤다. 누가 그런 걸 들고 오는 것이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무당의 행색을 한 여자였다. 졸음이 쏟아지는 내 눈으로 강력한 눈동자가 보였다. 언니, 우리 애가 모선이에 씌었어. 도와줘, 제발, 언니라고 불린 무당은 혀를 끌끌 차며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너 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 고작 아침에 일어나서 사슴벌레를 잡으러 나간 꼬마는 졸지에 대역죄인의 신세가 된 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잠들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사슴벌레, 안개, 매미, 그리고 막걸리를 건넨 아저씨까지도. 재수가 없어도 단단히 못했네. 부정도 안 탄 놈이 무슨 예시이고 말이야. 무당은 그렇게 말하고 엄마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엄마에게 실려 안으로 들어갔다. 암주 안엔 무섭게 생긴 그림과 과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무당의 집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조금 달랐다. 방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깃발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것 같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부적을 쓸 테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아들이 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겠니? 무당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다. 나는 문득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마 멍이 졌을지도 모르겠다. 됐다. 잘 써졌다. 이제 이걸 입에 물어라. 무당은 그 잘 써졌다는 부적을 잘 뭉개서 내 입에 넣었다.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이제 너는 잠이 들 것이다. 그럼 꿈속에서 아까 그 귀신을 보게 될 거야. 그 소리를 듣자 물밀듯 밀려오는 잠이 일순간에 사그라들었다. 그 얼굴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절없이 뒤이오는 졸음에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절대 모선이가 준 음식을 먹어서도 마셨어도 안 된다. 온갖 방법으로 널 속이려고 할 기야. 점점 무당의 소리가 흐릿해진다. 도저히 졸려서 잠을 참을 수가 없다. 부적이 있는 동안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겠지만 침에 부적이 녹고 나면 너 홀로 싸워야 한다. 무당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이지가 않는다. 엄마는 내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그 전에 꿈에서 깨야 해. 꼭 그 전에 꿈에서 깨야 한다.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나는 잠이 들었다. 우와, 이번엔 좀 흥미진진한데? 성윤인 닭살이 일어난 듯 팔뚝을 문질렀다.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와, 이만하면 무서운 이야기 1등상은 기가 막혔네. 정현인 익숙하지도 않은 너스리를 떨었다. 나는 당연하듯 말했다. 에이, 그럼 당연하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랑 내가 직접 겪은 실화랑 같을 수가 있겠어?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물컵에 있던 물은 아까 다 마셔버려서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성윤이 허벅지 옆에 물병이 있었다. 성윤아, 거기 물병 좀 줘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목 좀 축이자. 여기 있어. 받아. 성윤이는 나에게 물병을 건넸다. 물병이라고 해봐야 1.5리터짜리 페트병이었다. 이미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몇 모금씩을 마신 것인지 얼마 남지도 않았다. 아무튼 말이야. 나는 엄청나게 당황했어. 이 세상에 10살짜리 꼬맹이가
그런 일이 휘말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그래서? 그 뒤는 어떻게 됐어? 정인이의 다그침에 나는 검지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그 뒤? 잠깐만. 아직 입도 못했어. 주말 드라마처럼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이야기를 끊었더니 친구들의 얼굴엔 기대가 가득했다. 목을 학처럼 내민 친구들을 애태우는 것은 은근히 즐거운 일이다. 좋은 취미는 아니지만 나는 천장을 향해 입을 쫙 벌렸다. 그리고 입술이 닿지 않도록 페트병을 천천히 기울였다. 그리고 그 물은 내 입에 투명한 유리창이라도 닫혀있는 듯 그대로 튕겨져 나왔다. 그리곤 내 목을 따라 흘렀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며칠 전 꿈 이야기 녹음으로 진행해 본다고 하셔서 기억을 더듬어 이렇게 글로 적어 올립니다. 제가 글 쓰는 솜씨가 없어서 읽으시면서 녹음하시는데 힘들까봐 걱정스럽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약 23년 전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그 당시 학교에선 분신사바가 유행을 하였는데 반 친구들이 분신사바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곤 A4 용지 가운데 동그랗게 모여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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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떼 구다사이 이러면서 정확히 그 당시 이름이 생각나진 않지만 누구누구님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였는데 예, 아니요 중에 예라고 써있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친구 보고 네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고 전혀 아니라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중간에 분위기가 깨져서 다시 주문을 외우면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누구누구님 오셨습니까? 이 주문이 끝나고선 연필이 예 쪽으로 움직였지만 실제로 제가 호기심에 손에 힘을 주어서 일부러 연필을 움직여서 네 쪽으로 움직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질문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분신사바를 끝내고 아무 일 없단 듯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갔고 문제는 그날 꿈에서였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미국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형 공원에서 부모님과 한 살 어린 동생이랑 같이 그 공원을 산책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조깅을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쓰레기통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계신 환경미화원분이 가장 인상이 깊어 그 환경미화원분을 계속 쳐다보다 갑자기 해가 지면서 하늘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푸른색 하늘이었고 그 저녁 노을이 그 당시에 느끼기엔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좀비가 슬슬 활동할 시기가 올 때 그 노을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조깅하던 사람, 강아지를 산책하던 사람도 없고 분명 저랑 손을 잡고 있던 부모님과 동생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부모님을 찾아다녔고 결국엔 부모님을 찾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환경미화원 분께 혹시 저희 부모님 못 봤냐고 여쭤보니 그 환경미화원 분께서 못 봤다고 하시고 혹시 저쪽으로 가보라고 하셔서 환경미화원 분이 가르쳐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웬 오두막이 있었고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새치기를 하여 그 안을 보니 책상 앞에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여기 분류 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각각 다른 방에 대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류하시는 분 몰래 다른 방으로 들어가 보니 오두막은 분명 작았는데 방에 들어가니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좌절한 듯 아무 말 없었고 전 벽에 걸려있는 엽총이 신기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전에 얼굴도 모르는 친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당장 돌아가라고 벽에 걸려있던 엽총을 들고 저를 향해 위협사격을 하여 놀란 전 도망을 쳤고 그리고 그날 꿈에서 깨어났는데 어머니가 땀을 계속 닦아주고 계셨고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또 잠에 들었는데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환경미화원이 서 있었습니다. 또 오두막이 있어 저는 그곳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내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또 왔냐고, 이번엔 옛날 장군들이 쓰던 장검을 들고 저를 위협하셨고 그렇게 3, 4일 똑같은 꿈을 꾸다 더 이상 그 꿈은 꾸지 않게 되었고 저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조금만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금방 열이 났고 감기 몸살도 남들보다 쉽게 오고 그랬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점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 점 보시는 보살님이 제 안에 처녀 귀신과 총각 귀신이 서로 제 몸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하셨고 저는 속으로 뭔 소리야, 이 돌팔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네, 그래요, 이러면서 반응을 해주고 볼일 다 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돌팔이가? 그 후로 세월은 흘러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고 저는 꿈에서 내 몸에 귀신이 있다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겠다고 막 벽에 부적 같은 것을 붙이시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고 문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이런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문을 열려는 순간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문을 열려다가 벽 뒤로 몸을 붙여서 귀를 막았는데도 약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계속 들리는 상황 속에 정말 미친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공포를 못 이기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 문을 열자 그 소름 돋게 문 좀 열어줘. 열어달라는 여자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급하게 뛰어오시더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셨고 귀신이 네 몸에 들러붙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공포의 질림과 동시에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하였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는 그 당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 할아버지는 방 곳곳에 부적을 붙이셨고 작은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오고 그 후 원을 그리시고 앉으시더니 주문을 외우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도사라는 걸 무의식 속에서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촛불을 제외한 나머지 등이 전부 꺼지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살려주세요. 갑자기 어제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여자 목소리와 함께 여자가 손짓으로 이리 와. 이리 와. 하는데 그 당시 진짜 죽을 것 같았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시면서 주문을 외우자 번개가 그 작은 방에 계속 내리쳤고 처녀 귀신은 살려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교에 가면 커다란 브라운관 TV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귀신은 그 TV 뒤로 숨었는데 어딜 도망가냐고 그 귀신 손을 딱 잡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순간 그 손의 주인이 친할아버지라는 걸 알았고 그와 동시에 번개가 그 귀신을 강타하면서 하얗게 밀가루를 뿌린 것 마냥 알몸인 여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도사 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두 분 다 어디에도 안 계셨고 그 방 안은 저 혼자와 그 죽은 귀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꿈에서 깨어났고 그 후론 할아버진 제 꿈에 더 이상 나타나시질 않으셨고 지금은 어디 아픈 곳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준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보내주시고 섭자에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좋은 꿈만 꾸시고 행복한 그런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흠냥이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실화. 제목, 일자리. 이건 아버지에게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한참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때쯤 돈이 매우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신문으로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컴퓨터 있는 집이 몇 안 돼서 늘 신문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만 올라오니 아버지는 늘 한숨만 쉬며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일을 찾아보고 있는데 한 인력사무소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당 그때 당시 4만 원. 그때 당시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인력사무소는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 통화를 해도 통화 중이고 그렇게 1시간가량 지나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진짜 일당을 그렇게 주시는지 확인하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에선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물어본 것은 혹시 건강하시죠? 신체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라는 신체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중요한 건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곤 그렇게 아버지는 문자로 주소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신 내비가 없었던 관계로 그쪽 지역을 가서 입소문을 통해 늘 찾아가곤 했는데 그렇게 그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은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가자 파출소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파출소로 가면 길을 잘 알려주겠지? 하며 파출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출소에 들어가서 그 주소를 보여주며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물어보자 파출소 아저씨들은 자세히 보시더니 혹시 이 주소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당연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로 오라고 해서 라고 말하자 파출소에 있던 아저씨들은 급하게 출동 신호를 보내며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자 남아있는 경찰 아저씨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주소로 출동 중입니다. 그 주소는 폐공장인데요. 장기매매 사건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되는 곳이에요. 사장님도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파출소에 먼저 오신 거죠.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대로 굳어버리셨다고 한다. 그렇게 1시간 뒤 파출소의 밖은 시끌벅적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파출소 안에 수갑을 찬 5명의 아저씨가 들어왔다. 그러자 파출소 소장 되시는 분이 야야, 내가 임마, 너희들 잡으려고, 은연을 고생했다, 은연을. 빨리 가서 앉아, 이 새끼들아. 더러운 새끼들. 라며 소리를 쳤고 그 수갑을 찬 아저씨들은 아버지를 증오하듯 쳐다봤다고 한다. 그렇게 아버지는 얼떨결에 주소를 물어봤을 뿐인데 신고를 한 줄 알고 명의 시민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기쁘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렇게 파출소에서 조사를 끝낸 후 나가기 직전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수갑을 찬 아저씨가 같이 들어왔다고 한다. 뒤에는 경찰이 1명 따라 들어왔고 같이 볼일을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괜히 눈치가 보였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수갑을 찬 아저씨가 내가 나가면 너부터 신장, 심장, 눈, 콩팥 다 도려낼 거야. 알겠어? 그때까지 잘 있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뒤따라온 경찰은 시끄럽다는 듯 그 사람을 발로 걷어차버렸지만 아버지는 그때 그 사람한테 들은 말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흠냥이님, 이렇게 오늘도 이번에도 사연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며 즐거운 추억만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혼자 사는 여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자 낯선 남자가 침대 옆에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 남자는
옆집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뒤쪽 지붕을 타고 화장실의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이대로 나가주세요. 네? 남자는 여자의 말에 순순히 방에서 나갔다고 한다. 물론 여자는 그 집에서 이사를 했다고 한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주의하세요. 대학 진학을 위해 시골에서 상경한 지은. 딸을 서울로 보낸 지은의 부모는 딸이 용돈이 부족해지면 불순한 곳에 발을 들여놓을까 걱정되어 집세와 함께 넉넉할 만큼의 용돈을 보내주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4개월이 지났다. 친구도 늘었고 고향에서는 하지 못했던 밤문화를 만끽하며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전에는 입지 않던 멋진 옷을 매주 구입했고 더 나은 집을 빌려 이사했다. 혼자 살기에는 아까운 집이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을 혼자서 썼기 때문에 친구도 자주 놀러와 자고 가곤 했다. 이런 그녀에게도 고민이 있었다. 1개월쯤 전부터 기분 나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처음엔 흔한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입고 있는 옷은 내 스타일이다. 오늘 화장한 건 내 스타일은 아닌데 전에 봤을 때 왜 그 있잖아. 핑크빛 입술에 뭔가 매력적인 눈화장. 난 그게 더 좋던데. 그걸로 해줘 앞으로. 응? 마치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두려움에 떨던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화 역탐지를 통해 범인을 잡기로 했다. 작전 결행의 날, 전화벨이 울렸다. 1번, 역탐지에 걸리는 시간을 위해 20초 이상 통화한다. 2번, 엿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 안에 불을 끄고 커튼도 닫은 상태로 통화한다. 경찰이 일러준 대로 이 사항을 떠올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뭐야. 오늘 방은 깜깜하잖아. 무슨 일이라도 있나? 혹시 말이야. 경찰이라도 부른 거 아니지? 경찰을 부른 거라면 좀 곤란한데, 상관없어. 넌 내 여자니까. 역시 지금까지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에 질린 지은 양은 어떻게든 20초를 통화했다. 20초가 지나 전화를 끊고 무서운 나머지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이 건 전화일 거라 생각한 A 양은 진정하고 전화를 받았다. 경찰입니다.
빨리 방에서 도망치세요. 역탐지 결과 전화는 당신 방 2층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지은은 헐레벌떡 일어나 빠르게 집 밖으로 나갔다. 집 밖 골목으로 도망치자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지은은 놀란 나머지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 양? 경찰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얼른요. 지은은 통화한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경찰과 함께 차에 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은 양 진정하세요. 지금 집 쪽으로 경찰들이 갔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계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계세요. 아 참, 그리고 혹시 범인의 목소리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전화 통화할 때 범인의 목소리가 혹시 이런 목소리 아니었어? 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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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아. 네가 집 밖으로 나오려면 내가 집에서, 아니 집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우린 이렇게 만나게 됐고 말이야. 경찰만 안 불렀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응? 너의 그 숨소리 너무 매력적이야. 그리고 오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공포에 질린 얼굴과 흘린 너의 눈물 말이야. 평생 내 옆에서 웃게만 해줄게. 사랑해, 지은아. 여기서 고백하겠다. 난 얼마 전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갑작스레 살생을 즐기는 미친 쾌락주의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겠는가? 잠재적 살인자 A등급 판정을 받은 후 난 하루하루를 술로 시간을 허비했다. 제대로 된 직장은 물론이고 연애는 할 수 있었지만 결혼은 꿈 그 자체였다. 모진 세월은 나를 서서히 망가뜨렸지만 어느 누구도 이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있다 해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실제로 범죄율은 내려갔으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다. 그런 내가 그 기사를 읽은 건 아주 우연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난 어떤 영감을 얻었다. 내가 찾아가기로 약속한 사람은 나와 동갑인 리드라는 사람이었다. 동갑이었지만 그는 나와 정반대 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10만 명 중에 1명 존재한다는 잠재적 살인 F등급을 받은 사람이었다. 정부는 이 자료를 신뢰해
지금까지의 예비살인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리드는 현재 47살의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살인으로 기소되어 3년 만에 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판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했다. 그가 재판장에서 유리했던 이유는 이웃들의 호의적인 증언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당시 10년 동안 정원사로 근무하면서 이웃들의 정원을 무료로 가꿔주기도 했고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 동네 아이들이 삼촌이라 부르며 그를 따랐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부족한 증언이었다. 재판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건 그의 태도와 살인 동기였다. 그는 살인을 인정하며 교묘하게 그것이 사고임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론 자신을 벌하여 한다며 재판장에서 소녀의 부모를 향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했던 것이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운이 좋게도 소녀의 부모는 철저한 크리스천으로 평소에도 용서하는 미덕을 삼는 박애주의자이자 리드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살인 F등급인 사람들이었다. 결국 피해자의 부모는 리드를 용서했고 리드는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피해자와 같은 종교에 귀의했다. 나는 그런 리드에 대해 만남을 요청했다. 의외로 리드는 나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리드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반갑습니다. 빨간색 체크 남방을 입은 체구가 큰 사람이었다. 그는 먼저 악수를 요청했는데 정원사답게 투박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린 소리와 함께 진한 커피 향이 났다. 리드는 자신의 손보다 몇 배는 작아 보이는 섬세한 무늬가 섞인 찻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왔다. 제임스 씨라고요. 전화로 들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 일을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뭐랄까. 아무튼 그 당시의 기분이 생각나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드 씨에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살인 A등급을 받은 예비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이지만 리드의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느껴졌다. 진한 커피가 그의 혀끝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몇몇은 예비살인자 A등급을 통보받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죠. 리드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거 그만. 리드는 재빠르게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사과를 받거나 아니면 욕을 먹었던가. 단지 예비살인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대중들에게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기사를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리드 씨. 당신은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더군요. 리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닙니다. 따뜻하긴요. 저는 단지 살인자일 뿐입니다. 죽은 제시를 위해 매일 밤 기도하고 있죠. 제시는 리드가 죽인 피해자의 이름이었다.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사. 제시, 참 딸 같은 존재였죠. 제겐. 근데 그런 아이를 제 손으로. 리드는 어느 순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낮게 흐느꼈다. 아직도 그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과거의 살인을 참여하는 살인자의 양심을 책찍질하기 위해 어설픈 심판자 노릇을 하러 나는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기사에서 리디의 어떤 냉혹한 면을 보았다. 그는 철저히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했고 또 승리했다. 아닙니다. 리드 씨, 저는 오늘 당신을 힐난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리드 씨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에? 소송이라고요? 네, 소송 말입니다. 소송. 제임스 씨, 저는 지금 제 자신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약혼자는 떠난 지 오래됐고 홀로 지낸 세월 동안 제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리드 씨가 속죄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제시의 부모님이 당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사에 쓰여 있더군요. 예, 사실입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가지고 약혼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예정이었죠. 리드는 어느새 진정됐는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낯선 사내에게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게 창피한 듯 마른 기침을 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리드 씨에게 받은 합의금 말고도 제시 앞으로 들어놓은 상당 액수의 보험금을 제시의 부모님이 수령했더군요. 예.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면 제시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평소처럼 리드 씨에게 들린 후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도중에 누군가에 의해 살인을 당하고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아침에 제시를 보았죠. 그리고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게 3일 후입니다. 그리고 리드 씨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정확히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시의 부모님에게 부탁받은 게 있었거든요. 당시 제시의 부모님이 사는 집터에 멧돼지가 자주 출현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산지에 가까운 곳이라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네 사냥꾼으로서 소일거리 삼아 사냥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그날 리드 씨는 제시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제시를 향해 쏘았죠. 네. 아니. 정확하게는 지금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냥 전에 장전된 탄을 허공을 향해 쏜 후 사냥을 나가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총탄에 제시가 맞았을 줄이야.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건 일지를 보면 우연히 뒷산을 거닐던 제시가 심장을 정확히 맞은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의 확률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제시는 그날 학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제시가 왜 뒷산에 있었을까요? 왜? 리드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건 제가 기억합니다. 제시는 가끔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뒷산으로 등교를 합니다. 그게 몇 배나 빠르거든요. 가끔 동네 아이들도 지각하거나 등교 시간이 아슬아슬할 때 이용하죠. 아마 그 당시 제시도 그랬을 겁니다. 리드 씨,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죠. 나는 탁자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드 기억합니다. 제 딸을 죽인 사람이죠. 이어 변조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들이 리드를 이용해 죽인 거지. 보험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지. 결국에는 이런 의리의리한 집까지 손에 넣고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야? 그건... 남자의 비명에 찬 소리였다. 누군가 그에게 모진 고통을 주는 듯했다. 이것은... 네, 리드 씨. 당신과 만나기 전에 제시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가식적인 사람들이더군요. 자신들의 잘못을 리드 씨에게 떠넘기다니요. 그들은 제시를 방관했습니다. 그날도 제시는 부모님께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시의 부모는 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당신 뭐야? 제시의 부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리드를 쏘았다. 정확히 심장에 맞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왜 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리드. 당신은 증오했던 겁니다. 당신은 살인자로 찍혀 이걸로 사는데 제시의 부모님을 보세요. 딸의 보험금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다니. 이런 당신은 고심 끝에 제시의 부모를 이곳으로 불러들여 살해까지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까지. 저는 제시의 대리자이자 복수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제시에게 속지 않은 방법은 당신들의 죽음뿐이죠. 역겨운 F등급들. 당신들은 짜여진 각본대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하더군요. 당신들에 대한 기사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살해에 대한 욕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리드. 혼자 쓸쓸하지 않게 제시의 부모도 데려왔거든요.
아마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나는 곧장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마 다음 날이면 리드와 제시의 부모는 사이좋게 발견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제 시스템에 난 구멍은 점점 커질 것이다. 나는 모든 잠재적 살인자들의 대리자이다.